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깍두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득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으로 청취하고 계신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7일 월요일 아침 증시 깍두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그 아픔을 회복시키는 한 주였습니다. 그 전주에 정말 미치도록 빠졌죠.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2년 동안이지, 2020년 2월과 3월 이후에 처음으로 본 굉장히 큰 강력한 하락장이 1월 내내 나타났고, 그 1월 내내의 하락장을 일부 회복시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되돌아보면 다우는 1.05% 상승했고요. S&P는 1.55%, 나스닥은 2.38% 상승했습니다. 바닥 꼭지점부터는 하락폭의 절반가 비슷하게 회복하다 조금 밀린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요. 과연 이 되돌림을 지속시킬지 여부가 이번 주 관심인데요. 일단은 아직 혼돈이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냐면, 지난주에 이제 핵심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 뭐 이번 주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사건 중에 포인트 낸 사건은 무엇이냐? 유럽중앙은행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이게 제일 컸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라가르트 총재께서 그 유명한 데이터 디펜던, 데이터 의존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장 큰 변화죠.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뭐 괜찮다, 미국과 우리의 상황 같지 않다 했는데 유럽이 그렇게 상황을 바꿨죠.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그 티가 났습니까? 독일 국채금리부터 티가 났죠. 독일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죠? 우리나라 그 독일 분투체 마이너스만 안 가면 수익 나는 ELS인가 뭐 그런 거 했다가 완전히 망하신 분들 계셨죠. 그때 마이너스 가는 바람에 그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몇 년 만에 0.23, 6%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활용 점점 더 큰 충격을 줬던 건 어디죠? 유럽 쪽이죠. 유럽 쪽 어디였죠? 네,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훨씬 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에 충격을 준 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할 수 있다라고 봤죠. 근데 그 내용,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몇 대 몇? 이게 문제였지. 몇 대 몇? 5대 4로 네, 금리가 25bp가 올랐습니다. 0.25% 금리가 올랐는데 5대 4에서 4는 동결이 아니었죠. 뭐였죠? 네, 50bp였습니다. 0.5% 올리자. 화들짝 놀란 거야, 금융시장이. 응? 뭐야? 목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어디로 넘어옵니까? 미국으로까지 넘어오죠. 자,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 줄을 것이다, 얼마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무려 47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가,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뜩이나 어떻게 되지 했던데, 인플레이션이 진짜 오나 보다 하면서 어디가 무너졌죠? 채권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채권 시장이 무너졌다는 건 연내, 그리고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10년물 국채금리를 찍으면서 1.9%가 넘는 1.916%를 기록을 했죠. 당연히 2년물도 따라갔고, 그래서 둘 간의 간극차는 60bp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국채금리 올랐고 미국 국채금리 올랐으니 한국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 네, 막판에 좀 금요일날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10년물은 2.6%예요. 그럼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 퇴임 선물로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시고 가신다라는 분위기고요. 지금 채권 시장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채권, 여러분 혹시 그 퇴직연금에서 뭐 DC형 갖고 계신 분 중에 채권형을 샀어야 되잖아. 현금을 갖고 있든지 채권을 사야 되니까 채권형 사신 분들 채권 금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년 플러스 1%, 2% 하던 게 지금 마이너스 찍혀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막 1%씩, 2%씩 플러스 되던 게. 자, 그럼 얼마 빠졌죠? 채권 금리가 지금 1년 만에 3% 빠졌으면, 하나도 못 오르고 3% 빠졌으면, 이건 이자 따먹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손실이 났는지 느낌이 오시죠? 예, 느낌 오실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야, 이거 안 좋겠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었습니다. 원래 퇴직연금이라는 그러잖아. 한 번 사놓고 까먹고 그냥 가는 거잖아. 저조차도 한 번 사놓고 까먹고 갔는데 현금으로 다 바꾼 줄 알았더니 펼쳐보니 어디 쪽에서는 DC형에서는 있더라고요. 네, 있었는데 보니까 네, 마이너스가 빵 2% 가까운 마이너스가 빵 찍혀 있었습니다. 자, 사실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2% 마이너스가 뭐 별것도 아닌데 돈 벌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죠. 채권은 사실 푼돈을 벌으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푼돈이지만 안전하게 푼돈을 벌어줘 이런 개념의 투자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 근데 우리같이 뭐 퇴직연금에서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몇백억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느낌이 어떻다? 네, 다르다. 기관 투자자는 전혀 다르다. 우리 같은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기관 투자를 하는 건데 그쪽은 이제 황당하죠. 지금 진짜 황당한 상황들이 채권 시장에 벌어졌다. 자, 근데 이게 끝일 것이냐 여부인데요. 일단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9% 갔으니까 최고가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금리 최고가, 그 가격으로는 최저가, 가격은 많이 빠졌고 한번 숨고르기 할 때는 됐죠. 숨고르기 할 때는 됐는데 문제는 숨고르기 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고전에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을 지켜주는 요인이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유가 얼마죠? 92달러, 91.95달러, 92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올라있고 브렌트도 92달러 넘었죠. 그러니까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요? 안 자극할까요? 이미 이제 이 유가가 제어가 안 됐잖아요. 뭐 전략 비축류 풀자 뭐 왔잖아요. 막 이러고 나서 근데 80달러 다시 돌파하고 쭉 올라오니까 그때 바이든 대통령께서 자 이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이제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게 이제 변수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이제 작살나는 기폭제가 됐었죠. 그때부터 시장이 작살나기 그 전부터 빠졌는데 진짜 그때부터 이제 수직 낙하 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네. 제가 뭐 바이든 정부를 뭐 호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사건의 내용들의 그 흐름들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건 뭐였다? 양적 긴축이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난 한 주간에 수습은 했죠. 주 초반에.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3월달에 50bp 아니야. 50bp 아니고, 그 매파들조차도 금리를 한 4번 정도? 아마 많게는 5번? 뭐 요런 정도 분위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이 수습이 됐던 거예요. 시장이 수습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한 번에 50bp 올릴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지난 한 주에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에 뭐가 벌어졌다? 유럽 사태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럽 사태까지는 아닌데 유럽 사건과 영국 사건과 비농업 고용의 증가 사건이 세 개가 주말에 빵 터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번 주 전체적인 미국 증시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눈이 확 쏠리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는 주말이고요. 미국 시간은 10일 1월 소비자 물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이제 큰 회사들이 다 지나갔죠. 뭐 8일에 이제 뭐 파이자, 소프트뱅크, KKR 뭐 이런 회사들 있는데 일단 큰 거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월트 디즈니 정도 좀 눈에 보이고 뭐 코카콜라, P&G 이런 정도 눈에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이번 주는 기업 실적보다는 소비자 물가가 눈에 확 띕니다. 10일, 한국으로는 11일. 자, 이 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지난 주말에 사실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었죠.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왜 안 망가졌느냐?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면서 깜놀한 실적을 내었죠. 깜놀한 실적을 냈는데 아마존 실적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리비안을 걷어내더라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
이게 그 파는 게 아니잖아요. 리비안을 지금 파는 게 아니에요. 팔아서 이제 끝낸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리비안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올랐어요? 안 올랐잖아요. 안 오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만약에 역부메랑이 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리비안이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지면 평가가 어떻게 돼? 평가 차익이야? 평가 차손이 되지. 이번에 차익으로 반영을 했다면 다음번에 차손이 돼요. 물론 실질적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AWS가 계속해서 30% 이상의 성장을 가지고 있고 마진율은 뭐 기가 막히고요. 다른 쪽 사업은 마진이 별로 없죠. 유통 사업은 별로 마진이 없고, 그 다음에 프라임 가격을 올리는 거는 뭐 사실 유통 마진 없으니 프라임 마진 그 가격이 2달러 주당 월간 2달러 올려서 뭐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건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니까.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 내 몸에 체험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2달러 올라간 건 대단한 건데, 실제로는 아마존은 그게 참 만만치 않은 건데,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전체 매출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이익 규모에선 절대적이고 성장률로도 절대적인 AWS. 이게 정말로, 그런데 진짜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AWS를 보고 있자니 이게 지금 성숙 사업이 아니구나. 그쵸? 맞죠? 성숙 사업이 한 해 뭐 분기별로 막 이렇게 20-30%씩 성장하고 연간 단위로 30-40%씩 성장하고 뭐 어떤 회사는 50%씩 성장하고, 이게 성숙 산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잉태기를 거쳐서 성숙기를 넘어 성장기를 가고 그러니까 잉태, 성장, 성숙, 고점, 쇠퇴기, 이런 산업 사이클을 그린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그렇긴 하고 실제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성숙기예요? 잉태기를 넘어서, 잉태기는 넘었지,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입니다. 성숙기에 막 나이 28에 나이 30에 막 키 1년에 막 5cm 10cm씩 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네. 키가 한 해에 5cm 10cm씩 크는 거는 청소년 발육 성장기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산업 사이클에서 이번 아마존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WS였어요. AWS가 성장 산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반도체쟁이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주가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돼, 좋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없던 수요가 생긴 거고, 없던 수요가 나오면서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고, 마진율이 25% 30% 돼버리니까 가격 저항이 있다 없다 생각보다 아니지. 확보가 더 중요해요. 가격보다 확보, 메모리 확보, 그 다음에 CPU 확보, GPU 확보가 중요하고, 그걸 만드는 애들은 이제 로얄 고객이 생겼으니까 갑자기 다른 그동안에 되게 로얄 고객 또는 충성 고객이고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갑자기 쩌리로 보이면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분들이 되니까 여기부터 우선 공급을 해드리는 것이죠. 근데 유통업체들은 어떻다? 대만 위시한, 디램 익스체인지, 트렌드포스, 이런 대만 업체들은 어디 기반이다? 네, 노트북 기반이다. 이제 예전에 그 왕고객들이죠. 예전의 왕고객들. 자, 오셔가지고 매일 냉면 사드시고, 가끔은 사이드 메뉴로 수육도 가끔씩 사드시고 막 이렇게 오시는 정말 충성 고객이었는데, 새로운 고객은 맨날 오면 갈비찜만 먹어. 우리 식당에 오면. 그것도 대짜로 드셔. 그러면 뭐 옛날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옛날에는 중앙에 앉으세요 이랬는데, 요즘 중앙 저기 창가 저쪽 약간 춥지만 저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WS 사업을 보면서 와, 이게 이제 시작이구나. 시작은 아니지. 시작은 아니에요. 조금 과했는데. 왜냐하면 이걸 폭발시킬 게 하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애플이라고 보는데, 애플의 AR, VR 시장을 오면 이 데이터 쪽이 진짜 폭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 자동차까지는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자동차는 감당이 안 되고, 일단 통신망이 잘 감당이 안 돼. 지금처럼 뭐 서브6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제대로 5G 이상 28GHz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감당 못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거는 지금 터질 단계가 아니고, 항상 그 문명의 진보라는 거는 기술의 진보, 그 다음 산업의 진보,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기술과 양산성이 확립한 다음에 이렇게 진보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이렇게 양산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건 2차 전지를 충분히 그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화가 자리 잡은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실은 2차 전지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뭐 상당히 오래되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디바이스가 갖춰져야 다음 단계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디바이스라는 건 산업사회와 기술사회에서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이 펼쳐져야 뭐, 이번에 저 보셨지 않습니까? 빙상, 쇼트트랙,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어떻게 스케이트 날이 걸려? 그쵸? 진짜 어처구니요. 뭐 다른 어처구니도 많이 없지만 아니, 어떻게 날이 걸리냐고. 그분을 비난, 뭐 그걸 피해서 또 탔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좋은 한국에서 그렇게 타던 친구들이 거기 가서 걸리는데 얼마나 본인들이 더 황당했겠어요. 오히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빙상장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선수들이 거기서 훈련하고 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산업도 마찬가지더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 오늘 여러분하고 질의응답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네. 자, 이번 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간 금요일 날, 미국 시간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어떻게 발표됐냐? 지난 12월 CPI 발표된 다음부터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시초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 12월 CPI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전년 동기에 몇 프로? 7%. 얼마 이후 최고? 82년도 6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 그리고 PCE 지수 있죠? 12월 개인 소비 지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이것도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치. 네. 그리고 1월 달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7.2%. 1월 달 CPI 7.2% 나오면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오메? 금리 3월 달에 50bp 올리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생각을 세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한번 휘청할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아직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주는 아마존이 캐리해주면서 방어를 해줬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시장 전체를 캐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이나요? 별로 안 보이죠. 네, 이제 그 발표할 기업들은 다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월 CPI 전년 동기 대비 7.2% 뭐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긴 하겠고요. 여기에 방점을 찍느냐, 전월 대비 상승률에 방점을 찍느냐, 이게 중요하죠. 전월도 굉장히 고공행진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전월 대비로는 그 폭이, 상승폭이 크다 적다, 별로 안 크다. 한 뭐 그 0.4%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전년 동월 대비 7.2%에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전반적인 올해 한 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반기 가서 공급 적체가 풀린다면 확실히 CPI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21년도 하반기부터 이 CPI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전년이 높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추가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과거보다 좀 줄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공급 적체가 풀리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뚝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진짜 일시적이 되는 거죠. 2년 반 만에 일시적인 상황이 오는 거. 근데 그거는 가봐야 되고, 공급 적체가 풀리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3월 달에 물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계속 이렇게 감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시장이 거기 압박을 느끼는 건 3월 달에 50bp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당분간은 2월 달까지 압박을 누리고, 아마 현실적으로는 연준은 3월 달에 25bp 인상을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한 70-80%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숨고르기를 할 텐데, 이제 그 다음엔 또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할 거냐로 시장은 또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내내 오르다 눌리다 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현재 그 금리 전망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로는 당연히 3월 달에 미국 그 연준은 금리 인상을 25bp로 올릴 것이라는 게 91%가 넘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66%로 떨어졌고 50bp 인상할 가능성이 33.69%까지
올랐습니다. 시카고 CME 시장의 페드워치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 뭐 또 포인트다. 그리고 내가 진입한 기업을 비싼 가격에 진입했는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진입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튼튼한 기업, 그 다음에 이익과 성장세가 유지하는 기업, 밸류에이션이 양호한 기업. 이것을 갖고 계시다면 시장은 변동성을 주지만 나는 변동성을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자, 이번 주에까지 그 디커플링이 계속 될 건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기관 연기금은 패시브 자금 형성 때문에 지수는 체감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2위짜리 주식을 야 이게 좀 머리 좋게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입을 시키는 건 바로 2, 3% 이상 주가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편입을 끝내는 데까지는 계속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수에 플러스 반영을 시키는데 그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지수는 상반되게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도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제가 조만간에 김학균 센터장님하고도 한번 대담을 할 건데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지금 유가 상황들을 보면 2월 달도 적자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연타로 적자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1,200원 이상인 건 수출 기업한테 상당히 좋아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공급 적체가 좀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대줄 준비가 돼서 특별히 메모리가 반도체는 특별히 더 가죠. 물량 갖고 있으니까 갖고 가세요. 이렇게 언제든지 되는데 우리 물량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만드는 물량이 없으니까 우리 물량을 못 파는 거죠. 완제품이 되려면 쉽게 하면 껍데기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전원 장치도 필요하고 그 CPU GPU 메모리 이게 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전원 장치 쪽이 뭐가 없는 거야. 그럼 완제품 못 만드니까 이것도 지금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공급 적체 중에서 일부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언제까지 계속 일어날 건지 여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 근데 증상 봐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훼손시킬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은 워낙 큰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뭐 한 2,800선 내외까지는 뭐 자연스러운 상승 아니겠느냐. 뭐 3,000까지 다이렉트로 오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앞서 그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언제 10월 달에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봤는데 10월 달이 아니라 이거 미국하고 조금 영국이 지금 50bp 얘기를 했으니 말이죠. 우리도 이거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 그걸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그 3년물, 5년물,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채권은 당분간 계속 가격은 많이 떨어졌으나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계속 지금 1년도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철저하게. 차라리 채권보다는 현금이 낫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안녕.